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재산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즉 기업의 재무 상태 또는 기업의 재무 성과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재무 상태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계정 과목 설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자료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 또는 재무 성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 상태가 얼마인지를 알아본다라고 보시는데요. 자,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 즉, 내가 주머니에 손을 놓고 딱 꺼내 볼 때 그 순간을 우리는 일정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표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얘기하는데요. 자, 서로 간에 뭐에서 작성한다고요? 그쵸? 약속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재산 상태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4년 12월 31일 하고요. 항상 여기 현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1월 30날이다, 9월 30날이다. 현재라는 거, 지금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표로 만든 것을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재무상태표는 요렇게 알파벳 T하고 요렇게 같게끔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왼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앞으로 차변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대변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실생활에서 차변 대변이 입안에서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길 가다 물어봤다라고 하게 되면 자, 차변으로 갔다 대변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실생활에 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좀 싱겁죠? 그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차변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이라고 하는데요. 차변 쪽에는 보통 회사를 많이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정, 자, 서정이다. 서정 아카데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앞에다 상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자, 대변 쪽에는 자, 이게 원단이냐 아니면 천원 단위냐 뭐 이런 단위 같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식구들 제가 소개를 할게요. 꼭 세 식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식구를 소개합니다. 바로 자산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하고 자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자산이 무엇인지, 부채가 무엇인지, 자본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기초니까 쉽게 들어가자고요. 자, 자산은 누구 거냐 하면 내 거예요. 즉, 제가 쉽게 내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남한테 빌려온 것을 내가 갖고 있어도 누구 거다 현재는 내 거라는 얘기죠. 물론 갚아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처음부 다 누구 거? 내 거고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자산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돈이냐 하면요. 꾼돈이다, 꾼돈. 자, 남한테 빌려온 돈을 갖다가 부채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된다? 그쵸?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채는 꾼돈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진짜 내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가지고 시작한 진짜 내 돈을 갖다가 우리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는 항상 딸린 식구가 몇 식구가 있어야 된다? 세 식구가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자,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야, 앞으로 이제 자산은 차변이라는 데다가 적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다가 적는데,
항상 적을 때는 부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자본을 적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이란 친구는 제가 아는 것만 한 300여 가지가 돼요. 그것을 다 우리가 기초에 우리가 ABCD하고 우리가 영어 단어를 그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산은 크게 두 가지만 머릿속에다 담아 드릴게요. 자산을 대표하는 친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재화하고 채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화는 또 뭐예요?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재화는 팔아서 돈 되는 것은 전부 다 재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팔아서 돈 되는 걸 뭐라 한다? 재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계를 팔면 돈 되잖아요. 재화. 자, 팔면 누구 거? 내 거니까 뭐가 된다? 자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도 내가 팔면 누구 거? 내 거. 자, 팔아서 돈 되는 것은 재화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 뭐라고 그랬죠? 그쵸? 받을 것 뭐라고 그랬다? 채권. 받으면 누구 거? 내 거가 되니까 바로 자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크게 자, 팔아서 돈 되는 재화와 그 다음에 채권 두 가지를 우리가 대표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밑에 우리가 딸린 식솔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꿨잖아요. 꿨으니까 앞으로 돈을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안 갚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갚아야 될 것. 즉, 줄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줄 것을 우리는 채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구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개인 회사가 있고요. 또 법인 기업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는 개인 기업에 대해서 보자고요. 즉, 쉽게 사장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장이 회사를 차리려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시작한 돈, 출자할 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시작한 돈을 우리는 사장돈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자본 또는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부기 장부에다 기록할 때는 서로 간에 뭐해서 그쵸? 약속에서 즉 원칙이라는 걸 있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제 주머니에는 지금 3,000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할 때 꼭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남한테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원을 빌렸어요. 그럼 진짜 내 돈은 얼마예요? 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를 항상 일치하자. 그래야지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원칙이라는 걸 정하자라고 그랬는데요. 그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차 평균의 원리는 간단해요.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다시요. 자,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같다는 걸 할 때 는표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감질 때 자, 윗줄은 한 줄, 밑에 줄은 몇 줄? 두 줄을 걷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은 같아야 된다. 자, 그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게 바로 뭐냐 하면요. 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등식이 뭐냐고요? 자, 우리가 무슨 뭐 등식, 뭐 식 이렇게 되면 되게 상당히 어려워 생각하는데요. 이 등식은 자연스럽게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담으세요. 자, 차변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자, 그런데 항상 얘네들은 자기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뭐하고 무엇을 더한 거? 부채하고요. 자본을 더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꾼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 돈이 3,000원이 있고요. 자본이 2,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차변이 3,000원이면 항상 큰 쪽에다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부채를 몰라 어떻게 구한다? 자산에서 자본을 뭐 해주면 빼주면 부채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생겼다?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항상 차변과 대변은 뭐 해야 된다? 그쪽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요번에는 자산을 몰라 어떻게 구한다? 부채하고 자본을 더하면 되겠죠. 그쵸? 자,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등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을 몰라 어떻게 구한다? 자, 항상 큰 쪽에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자본의 금액을 알 수가 있고요. 양합계는 얼마로 맞춰지는 거예요? 3,000원으로 맞출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약속의 첫 번째 대차 평균의 원리 때문에 뭐가 존재하는 거다? 그쵸, 바로 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대차 평균의 원리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아까 제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차변에는 자산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고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 식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식구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자산하고요. 자산 친구들서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현금서부터 나오잖아요. 자, 현금을 쉽게 자,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뭐라 한다? 현금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자,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우리 영어에서도 알파벳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 자,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자산부채 자본계정 과목과 뒷부분에서 배울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계정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전표, 즉 분계를 할 때 수월하게 합니다. 모든 학생분들이 이 계정 과목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회계를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보시는 데다가 붙여놓고서 틈틈이 계정 과목을 수백 번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주신다면 앞으로 회계가 좀 더 재밌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돈을 우리가 뭐라 하자? 현금이라고 자꾸 음을 달아서 내 걸로 만드세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은 우리나라에서 뭐하고 뭐가 있어요? 그쵸? 지폐하고 주화. 자, 지폐하고 주화는 우리 어디에서 발행해요? 그러게 되면 전부 다 한국은행인데 틀렸어요. 자, 우리 바로 조폐공사에서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 돈을 뭐라고 하자? 현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자? 그쵸? 바로 자산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요. 바로 보통예금 하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은 금융, 즉 은행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건데요.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많은 돈을 갖다가 회사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어때요? 도난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다가 예치를 하죠? 그쵸? 은행에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은 회사에 바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통장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 보통예금은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예금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인출성 예금
또는 이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찾는 예금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으니까 누구 거다? 그쵸? 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표나 또는 어음 같은 것을 발행을 하고요. 그 대금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 수표를 발행하면 뭐라고 한다? 당좌예금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통장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니까 바로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시중은행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국민은행 보통예금, 무슨 예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돼요? 쫙 길어지죠. 그러면 남이 봤을 때 어때요? 아, 이 회사 되게 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간결하고 이 좋은 회사네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야, 우리 앞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뭘 작성할 때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우리가 일관성 있게 묶어서 쓰자. 유사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만 묶어서 쓰는 것을 우리는 통합계정이라고 얘기를 붙였어요. 아예 어렵죠.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하나씩 자꾸 끄집어낼 거예요. 자, 통합이란 얘기는 묶어서 쓰자. 뭐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묶어서 쓰자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현금,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묶어서 쓰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묶어서 쓰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지었는데요. 이것을 우리 이제 통합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무엇인지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당기손익 인식 지정 금융자산 뭐 이런 얘기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가리키는 회계를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국제회계 기준은 유럽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만들다 보니까 외국어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근접한 우리나라 말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 과목이 어떻다? 길어지고 좀 처음에 부담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기준을 따를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또 실적에 맞는 것 등을 여건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맞는 것을 한국이 채택한 국제계 기준. 그래서 우리 아마 서점에 보시면 K하고 IFRS라는 그런 것 등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즉 한국 채택 국제계 기준에 맞춰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보통 뭐가 있냐면요. 거기 나온 것처럼 당기손익 인식 지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에요. 어떤 게 있느냐면 이런 것들, 뭐 금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현금화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왜 유가증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유가증권은 어떤 게 있냐면 주식, 사채, 공채, 국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그쵸. 바로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즉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거나 팔면은 뭐라고 하자? 우리는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뭐라고 묶어서 쓰냐 하면요. 바로 거기 있는 것처럼 당기손익 우리가 인식금융자산이라고 묶어서 쓰는 것을 아까 제가 뭐라고 한다? 그쵸, 통합계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대여금서부터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지금서부터 자산하고요 부채 우리가 상대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꾼 거라고 그랬고요. 자산은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볼까요?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비디오 대여점 이런 얘기는 뭐예요? 내가 비디오를 대여하고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즉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금 이런 얘기는 돈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한다?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빌려준 돈을 뭐라 하자? 대여금. 그럼 내가 빌려줬으면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거 뭐라고 그랬다? 채권. 채권은 뭐라고 그랬죠? 그죠?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려준 돈 대여금. 그럼 반대는 꿨겠네요. 자, 꾼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차입금이고요. 이 차입금은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부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자, 대여금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볼까요? 자, 먼저 외상 매출금과 또 외상 매입금서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자, 우리 용어서부터 봐요. 매출이라는 얘기는 팔았다 이런 얘기고요. 매입은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돈을 뭐 해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건을 팔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뭐가 붙었다? 외상이란 얘기는 뭐예요? 돈을 안 받거나 안 주거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나는 돈을 뭐 해야 된다? 그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이란 얘기는 내가 샀다. 근데 돈을 안 줬으니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상품을 사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돼서 받아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바로 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샀으니까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 중요한 거 볼까요? 받으러움이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급어음이라는 친구 또 들어가 볼까요? 자,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하면요. 자, 뭔가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고 어음을 줬다는 얘기가 바로 지급어음인데, 자,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용지에다가 야, 내가 앞으로 며칠 있다가 돈 줄게 라고 쓰고서 내가 발행을 하면 우리가 지급어음이 되는데 앞으로 돈 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급어음은 부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 같은 증서 같은 거를 받았잖아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받으러움은 뭐가 된다? 바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으면 뭐라 한다? 받으러움이고요. 어음을 주면은 뭐라고 하자? 지급어음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약속된 날짜가 있는데요.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은 항상 무슨 일이 있다? 그쵸?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은 날짜, 돈 주는 날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외상매입금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잠깐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금이라는 얘기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앞에 미자가 붙었죠. 그러면 이 미자라는 얘기는 아닐 미자예요. 그래서 못 받은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되겠죠. 받으면 누구 거? 내 거가 되니까 미수금은 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줬다, 지급금은 줬다는 얘기인데 앞에 미자가 붙었으니까 못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돈을 뭐 해야 된다? 그쵸,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 못 받은 돈 미수금, 못 준 돈 미지급금,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간단하고 아주 중요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받으러움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요 두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제가 좀 이따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상품 거래에서만 쓰자. 앞으로 어디에서만 쓰자? 상품 거래에서만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자, 이런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상품 이외의 거래에서만 쓰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분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거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자산하고 자, 부채 설명인데요. 자, 우리 먼저 자산에 있는 친구들 잠깐만 보자고요. 자, 우리 자산이라는 친구들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먼저 거기 보니까 부채하고 자산 중에서 자, 선급금이라고 하는 친구하고요. 또 선수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요. 자, 선급금이란 얘기는 먼저 선자에 지급할 급자를 써서 먼저 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손자에 받을 숫자예요. 우리 회계에서 앞으로 급이 나가면 지급한다는 뜻이고 수가 나오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자란 얘기는 먼저 이런 얘기거든요. 즉 선급금하고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먼저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떡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설날에 가래떡을 뽑으려고 방앗간에 갔더니 자, 이거 떡진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가려고 그랬더니 방앗간 주인이 그런 거예요. 자, 계약금 좀 주고 가시죠.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미리 지급한 거니까 뭐라 한다? 선급금. 그럼 나는 그 2만 원 준 것만큼에 대해서 떡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죠? 받을 권리를 뭐라고 했다? 채권. 그래서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산이 된 것이고요. 선수금은 방앗간 주인은 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떡도 안 주고. 그래서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 됐고요. 선수금은 뭐다? 부채가 됐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산이라는 친구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토지라는 친구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토지라고 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땅을 토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암기하는데 그거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 너 왜 샀니? 즉, 너 이거 왜 산 거야? 목적이 뭐야? 이거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땅을 토지라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업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회사에서 쓰려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샀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너 땅 왜 샀니? 그랬더니 나 지금 부동산 하느라고 내가 판매하려고 샀어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쓴다? 상품이라고 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자, 시계를 내가 회사에서 쓰려고 사오면 뭐가 된다? 그쵸? 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품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쓰려고 사오면 내가 영업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것을 팔려고 사오면 뭐가 된다? 상품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마찬가지 땅을 토지라고 하는데 토지라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쓰려고 샀을 때 토지가 되고요. 팔려고 샀을 때 우리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자, 저 땅 사면 땅값 오를 거야 라고 하는 투기성 성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달라져요. 계정 과목이 바로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땅인데도 내가 어떤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샀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너 이 땅 왜 샀니? 라고 했더니 이 땅 내가 남한테 빌려주고 내가 수익을 얻으려고 임대해주고 수익을 얻으려고 라고 하게 된다면 그 자체 즉 내가 빌려주는 걸 우리는 리스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리스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계정 과목도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건물도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빌딩 같은 것도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데, 자, 건물도 볼까요? 내가 쓰려고 했을 때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부동산을 해. 그래서 내가 건물을 팔려고 사오면 뭐라고 한다? 상품. 그 다음 내가 이 건물 사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투자 부동산이 되고요. 내가 이것을 빌려주고 내가 이런 거를 하려면 무슨 자산? 리스 자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차량 운반구는 어떤 게 되어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그때 어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자전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고 리어카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수동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 운반구는 아니죠.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량 운반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쓰려고 했을 때가 바로 차량 운반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차를 팔려고 사오면 상품, 내가 차를 갖다가 빌려주기 위해서 렌트 회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바로 무슨 자산? 리스 자산이 된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땅을 토지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까 너 이 자산을 왜 샀니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또 우리가 또 자산 중에서 비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비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비품은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쓰려고 하는 책상, 컴퓨터, 냉장고, 무슨 뭐 사무, 집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쓰려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려고 사오면 뭐가 된다? 상품이 된다는 점. 그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자산이라는 친구들 계정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부채 계정하고 자산하고 상대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친구 하나만 더 배우고서 정리할까요? 자, 바로 사장돈을 뭐라고 하자? 자본금이라 하자. 이런 거 우리가 개인회사의 기초에서는 다룰 건데요. 자, 사장돈을 뭐라 하자? 자본금.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되려면, 내가 기업을 차려면 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자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출자하면 우리가 출자한 돈 또는 출자하면 즉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하는 돈, 이것을 우리는 무슨 금? 자본금이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거 작성되는 걸 우리 한번 마침 볼 건데요. 자, 요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 배웠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산 상태를 알아보는데요. 자, 우리가 차변과 대변에 자산과 부채, 자본을 적고 양학계를 일치시키는 그런 개념에 대한 재무상태표를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잠깐 또 쉬었다 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